I do. 이 영화는 심전에 관한 것이다. 인간의 두뇌를 교란하고 왜곡된 정보를 받아들여 무감각하게 만들도록 보완된 특정 형태의 전쟁 형식. 심리전은 변장술에 능하여 많은 모습으로 수행되어진다. 아울러 노동자, 어린이, 일반 인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권모술수적 행위는 위장을 동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프로파간디스트들이 자신들을 대외 협력 또는 홍보 활동이라 일컫는 PR 분야라 부른다 할 수 있다. 오늘날 미국 하나만 봐도 사실을 전하는 기자의 수보다 더 많은 프로파간디스트들이 있으며, 하지만 속지 말아야 할 것이다. PR과 프로파간다는 상호 호환성이 있으며 이 거대한 PR 분야는 인간의 사고를 바꾸도록 하고 현실을 탈바꿈시켜 합의를 생산해내도록 설계된 것일 뿐이다. A Hollywood set designer was brought in to create a $200,000 backdrop for official war briefings. 오늘날 미국 하나만 봐도 사실을 전하는 기자의 수보다 더 많은 프로파간디스트들이 있으며 이 사실은 서구 사회 사람들이 듣고 보고 읽는 것의 거의 반이 전문적인 거짓말장애에 의해서 쓰여진다고 할 수 있다. 전문 거짓말장애의 이 일은 사람들을 TV 앞에 잡아두고 쓰레기 같은 소문으로 가득 찬 잡지들을 읽도록 하며 엄청난 양의 유해식품을 먹도록 하고 인민들을 언제나 가장 최근의 유행과 경향을 따라잡기 위한 쇼핑 광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프로파간디스트들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상형을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엄청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대중이 스스로 집단적으로 조정자의 진짜 속셈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국을 찌르는 핵심적 질문을 하는 것으로부터 대중을 지켜내기 위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 1960년대는 학생들이 저항운동을 이끄는 것에 힘입어 기득권층에 대한 반대와 관심이 고조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태가 통제를 벗어나는 것 같이 보이면 기득권층은 이 사태의 중지를 명령하고 프로파간디스트들이 재빨리 투입되어 젊은 사람들을 이런 위험천만한 시위 형태로부터 유행성 시위 형태로 탈바꿈시켜 버린다. 그때만 해도 이 정도에 그쳤다. 하지만 현재는 이것이 사회혁명을 제외한 패션, 연예인, 섹스, 음악, 기술 등 모든 다른 종류의 혁명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 영화에서는 사용자들을 대신하여 해당 인민들을 조종하는 프로파간디스트들이 사용하는 방법들을 밝히도록 하겠다. 부유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사용자들이 단지 세계 인구의 1%라고 할지언정 그들은 99%를 대상으로 자신들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구매하기 위하여 더욱더 노동만을 해야 하는 소비노예 집단으로 전락시키는 프로파간디스트들을 이용하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소비노예 집단은 또한 자기네들 정부에 다른 나라들을 대상으로 하는 침략 행위와 점령에 쓰여지는 무기들을 개발하는 자금인 세금이라는 것도 바쳐야 된다. 지난 5년만 보더라도 이런 소비노예 집단은 그들의 사용자들에게 1조 미국 달러 이상을 불법적이고 부도덕하면서 이길 수도 없는 전쟁을 위하여 상납하였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까지 전장에 나가 싸우도록 독려하였다. 인민 여러분들은 지금 막 서구 사회가 어떻게 인류를 무감각, 무력화시키며 조정과 조작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다수의 프로파간다 방법들을 접하였다. 자국 인민들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인민들까지 모두 다 말이다. 이와 같은 정신적 왜곡 방법의 성공 비결은 어떻게 대중 집단으로부터 잘 숨겨진 그들 속에 남아 있느냐 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애하는 지도자 동지는 인민 모두가 스스로의 눈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정신 세계에 대한 이와 같은 전쟁이 선량한 인민들을 순종하는 노예 집단으로 변화시키는데 이용되는지를 볼 것을 주장해 오셨다. 지금 이 사람이 세계 신기록을 갱신하였는가? 아니면 지금 이 사람이 수천 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하였는가? 아마도 이 사람은 지역사회를 대변하도록 선출되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아니다. 이 사람은 지금 막 휴대전화 구매에 성공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 이들을 이처럼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을 만큼 환희 속에서 기쁘게 만들었는가? 이들은 소비 제품을 상품으로 받는 쇼에 출연한 것뿐이다. 이것은 부추이며 이것은 옷들이고, 그리고 이 광적인 흥분 상태는 신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고 신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프로파간디스트들은 개개인들은 이기는 것을 좋아한다는 자연적 욕구가 있고 군중 속에 잘 흡수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 의도적으로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진 슬로건을 외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This changes everything. This is going to change everything. Just do it. I am loving it. 또는 Support our troops 등과 같이 Support our troops 같은 슬로건의 요점은 아무런 뜻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훌륭한 프로파간다의 핵심 포인트이다. 어떤 사람도 반대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동참할 수 있는 슬로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아무런 뜻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그런 슬로건 말이다. 놈 촘스키 교수가 지적한 내용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보면 프로파간디스트들은 복잡한 문제에 간단한 해답을 줄 수도 있고 반문 없이 동조도 이끌어낼 수 있다. Either you're with us, either you love freedom, or you're with the enemy. 이들은 이 방법을 이용하여 전화기, 폭력, 화장품도 팔 수 있으며 이런 타락한 자들에 의해 발표된 테러와의 전쟁과 같이 승자가 없는 허구의 전쟁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마약과의 전쟁에 동참한 이 사람이 마약 중독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메달을 수여하는 범죄 우두머리인 이 사람에 의해 발표된 양면성을 가진 마약과의 전쟁 같은 것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가장 인기 있는 슬로건들은 서구 사회의 노예 집단들이 가장 최고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던 미사어들을 포함하고 있다. 자유, 진실, 평화, 해방과 같은 단어들이며 가장 중요한 단어는 민주주의이다. 가장 인기 있는 슬로건들은 서구 사회의 노예 집단들이 가장 최고의 가치로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던 미사어들을 포함하고 있다. 자유, 진실, 평화, 해방과 같은 단어들이며 가장 중요한 단어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하워진이 서술한 내용이다. 마지막 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자. 민주주의에 반하여
기업의 영향력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되는 기업 프로파간다의 성장. 이것이 과연 사실일까? 실상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But your government 1945년 이후 미국은 50개의 정부 전복을 시도하였다. 그들 중 대다수는 민주주의 정부였다. 이 과정 중 강력하고 위대한 사회주의 주권 국가인 우리 공화국을 포함한 3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해당 국가 인민들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는 어땠는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단 한 나라도 진정한 민주주의로의 전향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Open the door. Get your hands up and come outside. Yeah, clear the house down. Sweep on down. I want peace as much as you do. 다른 나라를 침공하여 자신의 영토임을 주장을 하고 권좌에 있는 그들의 왕과 정부 또는 기업주들을 위하여 자원을 수탈하는 행위는 한때 제국주의의 건설이라고 알려주기도 했다. 제국 건설을 위한 가장 최근의 프로파간다 슬로건은 세계화라고 할 수 있다. 결집이라는 은근하면서도 함축된 의미를 담고 있는 애매모호한 단어. 하지만 이의 진정한 의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자원을 수탈하는 것과 무제한적인 노동 착취를 뜻한다. 생산 활동을 하는 노예들에게 다시 되팔 수 있는 그들에게는 전혀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 착취, 설득과 영향력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노예들. 현실적으로 이들은 자신들이 구매하는 것들에 대해 돈을 지불할 수도 없기 때문에 빛의 노예들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설령 경제가 붕괴되거나 몰락 위기 상황이라도 그들 대통령의 명령으로 이들은 계속해서 구매 행위를 하여야 한다.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인가? 2003년 2월 15일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역사상 가장 대규모 시위일에 맞추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조작된 구실을 위한 전쟁을 선포한 해적 부시 정권과 그의 충견 영국과 호주를 상대로 한 시위. 세계의 대다수는 이 전쟁에 반대하는 것에 한 표를 던졌다. 그렇지만 그들의 의견은 묵살되었다.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란 말인가? 강력한 힘을 가진 1% 집단은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전쟁을 밀고 나갔다. 항상 그래왔듯이 전투는 가장 빈곤한 가정의 자녀들을 이용하면서 말이다. 주지하여야 될 부분은 이 겁쟁이들은 직접 전투에 참가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괴와 집단 살상을 명령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란 말인가? 아니다. 민주주의란 대중이 결정을 도출할 때 이것을 지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전 세계에 거쳐 이루어진 투표에서 대다수의 시민들은 거짓으로 짜맞춰진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발생한 희생자의 90%가 그들과 같은 무고한 시민이라는 점을 들어 인간성에 대한 범죄로서 해당 전범자들을 재판장에 세우는 것에 지지표를 던졌다. 실질적인 테러와의 전쟁은 다퍼, 미얀마, 또한 로버트 무가비가 미국인들이 주장하는 민주주의의 예찬론을 흉내내고 있는 짐바브웨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볼 때 테러와의 전쟁이란 애매모호한 프로파간다 슬로건일 뿐이다. 진정한 테러와의 전쟁은 미국 인민들이 이스라엘의 불법적 팔레스타인 점거를 지원하는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실업자, 의료 혜택도 없는 근로 조건, 그리고 노숙인 등의 미국인을 돕는 데 쓰여져야 될
그 세금 말이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포감을 갖도록 해야 하며 그 이유는 적절하게 공포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생각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위험천만하게도 생각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외부로부터 또는 내부로부터 온갖 저돌적인 행동으로 당신들을 붕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주의를 교란시키고 소외시키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노엄 촘스키 교수가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대중 집단을 소외시키고 교란시키는 것에 앞서 먼저 그들에게 과연 무엇이 이런 동기를 유발시키는 것인가 알아내어야 할 것이다. Communism in reality is not a political party. It is a way of life, an evil and malignant way of life. It reveals a condition akin to disease that spreads like an epidemic. And like an epidemic, a quarantine is necessary to keep it from infecting this nation. 공포는 제국주의적 프로파간다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다. We cannot wait for the final proof, the smoking gun that could come in the form of a mushroom cloud. 이것을 이해하고 있던 사람들은 수세기에 거쳐 심지어 수천 년에 거쳐 종교를 만들어내고 조종하는 것으로 인민들을 다루어 봤다.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천주교 등의 서구 종교는 성경이라고 불리는 프로파간다 교본을 이용하고 있다. 모두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각자의 출판사는 자기들 것이 최고라고 주장한다. 모든 광고의 본질이기로 하듯이 프로파간디스트들은 어떤 다른 것보다 더 좋다라고 하는 판매 전략이 다른 어떤 수단보다 쉬운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추종자들에게 그들이 인류 역사 속에 유일무이하다. 첫 남자와 첫 여자 사이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다른 모든 생명체에 의해 군림하기 위하여 절대 창조주로부터 선택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그들은 영혼이라는 발상을 여기에 추가하였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죽음을 그다지 나쁘지만은 않게 보이도록 하고 경쟁 상대와 싸우는 싸움에 내몰리는 것에 저항하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종교란 평민들에게 진실로, 현자에게는 거짓으로, 그리고 통치자에게는 유용한 도구로 여겨지는 것이다. 세네카 드 영가. 물론 무지한 자만들이 성경과 같은 책을 진정한 신의 말씀이라고 믿는다. 종교는 지독하게도 틀림없이 인간적인 것이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신은 주장하건대 모든 허구 소설 중에 가장 비호감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시기심 많고 이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옹졸하고 불공평하고 용서라고는 모르며 만사를 자기 뜻대로 하려는 인물이다. 또한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고 피에 굶주려 있는 민족 말살자이며 여자와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인종차별주의자이고 유아 살해범이며 대량 학살자이고 자기 자식을 살해한 범죄자이며 역병을 창궐시킨 과대망상증 환자이고 가학 피해성 변태이며 변덕이 심하고 고약한 폭군이다. 과학자
리차드 도킨스.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우리는 신을 극도의 자기애적, 인격 장애가 있는 정신병자로 진단할 수 있다. 신은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하여 자신들을 신의 예언자라고 명명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물에 불과하다. 신의 예언자라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갇혀 있는 동안 또 다른 예언자들은 권력을 움켜잡을 수 있는 위치로 올라간다. 본인은 오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의 뜻에 따라 행동한다고 믿고 있으며 나 자신을 유태인들로부터 지켜내고 하느님의 과업을 위해 싸울 뿐이다. 아돌프 히틀러. 신의 뜻에 따라 일하는 것이 단지 믿는 자만들은 아니다. 영국 수상 토니 블레어는 이슬람교인들을 할 수 있는 만큼 살해한 후 천주교인으로 귀화하였다. 이제 그는 대량 살상에 대한 죄를 사함받고 신의 옆자리에 앉아 영생을 누릴 것이다. 그가 해야 했던 일은 고해소에 들어가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이 전부였다. 토니 블레어, 마피아, 천주교는 그리고 IRA 같은 테러 분자들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다. 천주교회는 나치를 전적으로 지원하면서 제3국의 멸망 이후에도 CIA의 도움을 받아 계속해서 악명 높은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도주 경로를 따라 미국으로 안전하게 도주할 수 있도록 보호하였다. 이 종교는 또한 세계적인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악성 아동 학대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천주교는 절실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추종자들에게는 자신의 부를 한 푼도 쓰지 않으며 가난을 종식시키겠다고 아프리카를 방문하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인 교황을 보호한다. 대신 교황은 최대 빈곤층에게 그들이 천국에서는 가장 부유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다. This crusade, this war on terrorism, is going to take a while. 이 암적인 텍사스인은 신께서 자신에게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침략하라고 말씀하셨다 주장하였다. 그리고 수십만 명의 무고한 시민을 죽이는 것으로 그 말씀이라는 것을 실행하였다. 이자는 자신이 아버지라 부르는 같은 신께 누구의 전쟁과 지역 봉쇄가 같은 장소에서 수백만 명의 무고한 인민을 살상하였는지 꼭 되물어야 할 것이다. I have said to the people of Iraq that our quarrel was not with them, but instead with their leadership, and above all with Saddam Hussein. You, the people of Iraq, are not our enemy. We do not seek your destruction. 이 사람은 인간을 살상하는 것을 분명히 즐기는 것 같다. 비록 이 사람이 베트남에서 미국이 침략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 자신의 조국을 위하여 싸우는 것은 무서워했음에도 불구하고 텍사스 주지사로 재임하는 동안 수감자들을 죽이는 부분에서 그동안의 모든 기록들을 갈아치워 버렸다. 미국과 같이 문명화된 사회에서 재임한 이 대통령은 사형으로부터 리키 레이 렉터를 구명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이 죄수는 교도관들이 사형장으로 끌고 가기 위해 그의 마지막 식사를 중단시켰을 때조차 교도관들에게 돌아와서 맞아 먹으면 되기 때문에 괜찮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 신과 마찬가지로 이런 지도자들은 약자들에게 자비란 없다. 엄청난 폭풍 이후에 자기네 나라에서조차 약자를 위한 자비란 없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비는 없었다. The whole truth The whole truth and nothing but the truth. and nothing but the truth. 비록 서구 사회 인구 중 5% 미만이 정신병자일지라도 자아 도취와 비범한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대중을 지배하는 1% 집단에 들어가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한다. 정치와 거대 사업에 매료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민주주의를 강하게 반대한다. 왜냐하면 진정성을 가진 민주주의 속에서는 이런 음흉한 사람들은 거짓과 사기, 반역과 인종 혐오, 대량 학살과 전범자 등으로 고발되어
죽을 때까지 감옥 신세를 지는 것이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탄핵은 수용할 수 없다 라고 2009년도에 취임한 이 미소 짓고 있는 새 대통령은 선언하였다. 이유는 그도 그들 중 한 명이기 때문이다. 그의 참모들은 워싱턴의 정치 몰입의 집단과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라 할 수 있는 월가의 금융 몰입애들로부터 차출되어진다. 이렇게 구성된 참모진들은 그 이전의 다른 모든 대통령들이 그러하였듯이 같은 로비스트들과 기업들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다. 우리는 여기서 민주주의의 가장 극명한 거짓된 단면을 볼 수 있다. 두 후보자가 분명히 동일한 이익 집단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이들 중 선택을 하도록 한다. 미국에는 사실상 단일 정당 체제가 있을 뿐이다. 민주당과 공화당 두 개의 정당으로 가장한 민주공화당 말이다. 여러분이 두 개의 정당 중 누구에게 표를 던지든 여러분은 민주공화당을 위해 투표하는 것일 뿐이다. 이것은 보수 이론가인 알 리저의 말이다. This time, vote like your whole world depended on it.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과 같은 색채 중 한 곳에 투표하게 하는 것이 해당 후보자와 연계성을 느끼게 하면 물론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믿게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한 후보자에게 믿음을 갖지 못하거나 경계심을 가지기 시작할 때 사람들에게 완전히 새롭고도 미소 짓는 얼굴과 함께 우린 할 수 있다. 그리고 바꿀 때가 되었다. 같이 연호하기 쉽고 희망을 주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무의미한 간단한 슬로건들을 주면 된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 매력적인 대통령은 자국 국민들이 쉼없이 고통받는 동안 머나먼 땅에서 대기업 주인님들이 시키는 대로 수십억 달러를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을 살상하는 데 쏟아붓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란 단지 슬로건일 뿐이다. Survivor is coming with a super big cast. 이 조속한 TV 연재물에서는 신중히 선택된 미국인들이 창피할 정도로 부자연스러운 수백만 달러짜리 촬영장에서 상금을 타기 위해 극도로 상대를 음해하고 조종하고 돈에 굶주린 출연자가 되어 생존하는 흉내를 내야만 한다. 이것은 촬영이 끝나고도 돌아갈 집이 없는 수백만 명의 노숙인이 진짜 생존자인 미국의 완벽한 비유인 것이다. 유명한 영화 감독인 퀀틴 타란티노라는 사람이 만든 이 이미지를 보도록 하자. 이 동무에게는 어릴 때 무슨 일이 과연 일어난 것일까? 도대체 미국이 이 동무에게 무슨 짓거리를 했길래 이런 이미지들을 인민들이 보라고 만들 수밖에 없었단 말인가? 그렇다면 이 동무는 과연 정신병자인가? 아니다. 이 동무는 단지 자기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봐온 죽음의 소부적 의식을 인간의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것에 목말라 있는 새로운 세대의 소비자 좀비를 위해서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재해석했을 뿐이다. 이런 죽음의 의식은 제국주의 노예들이 믿는 사실상 신의 말씀인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다른 신을 숭배한다는 이유만으로 제국주의 노예들을 지구 반대편으로 보내 인간들을 죽이곤 하던 그 신 말이다. 신과 국가는 패배를 모르는 한 팀이다. 이 둘은 탄압과 학살의 모든 기록을 갈아치웠다. 루이스 버누엘. 오늘날 통치자들에 의하여 유포된 단순하게 이원화된 선과 악을 보도록 하자. 신은 우리 편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우리 편을 선택해야 한다. 선택해라. 당신은 우리 편이냐 아니면 반대편이냐? 나는 그런 논리 말이다. 이것은 1% 집단이 99% 집단에게 자기네들이 범접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이제 99%는 안심하고 미식 축구 경기나 시청하고 비디오 게임, TV 쇼, 쇼핑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 1% 집단은 종교로서 99% 집단을 항상 지배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인민이 접근하는 정보의 수위를 결정하고 인민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까지 결정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심지어 인민들이 어떤 일이 과거에 일어났는가 하는 부분에 알 권리마저 자신들이 결정해버린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고 그리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 조지 오웰. Good job. I saw you splatter one right in the back with a rocket. Roger, got lucky again. 다른 나라에 대한 공격을 수행할 때, 그 나라의 사회 기반 시설을 파괴할 때, 그리고 그들의 미래 세대를 핵무기, 생화학 무기, 금융을 무기로 공격하여 기형화시킬 때, 제국주의자들은 역사를 다시 쓸 필요가 있고 그것이 진실이 될 때까지 몇 번이고 다시 반복을 할 필요가 있다. Young lady with the red hair right behind the school teacher there. Mr. President, why did you drop the atom bomb? Mr. President, the future wants to know, was it right to drop the atom bomb? I made the only decision I ever knew how to make. I did what I thought was right. Throughout the years of negotiations, we have insisted on peace with honor. Let us be proud of the young Americans who served with honor and distinction. World today. And the case is built. 내가 하는 일과 같은 성격의 일을 할 때는 무엇이고 진실로 자리 잡을 때까지 함포를 쏘아 붓듯이 프로파간다를 반복적으로 쏟아부어야 한다. 조지 W. 부시. 이스라엘이 나치가 한 것과 같은 범죄를 많이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2차 대전에서 나치가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죽였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이야기하면 유태인들은 끝도 없는 동정심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같은 전쟁에서 나치에 의해 2,600만 명이나 되는 러시아인들이 살해되었다는 것을 알리지 않는다면 러시아인들의 고통은 그대로 묻혀버릴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용이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매년 미국은 콜럼버스 데이라고 알려진 프로파간다 캠페인을 통해 서구의 문명을 전파했다고 경축하고 있다. 500년 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천주교회를 위하여 새로운 부를 찾아 항해를 시작하였다. 1492년 싱그러운 초원에 히스파니올라에 도착하고 세상에서 가장 친절하고 우호적인 사람들인 타이노 인디안들이 그들 일행을 만기기 위해 나오게 된다. 콜럼버스는 그들이 300만 명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그 후 그는 체계적으로 그들을 노예로 만들었고 1555년에 가서는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남아나지 않을 속도로 강간과 살인을 자행하였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신세계로의 문을 열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보여준 기념비적 위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인내와 믿음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다는 본보기를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조지 H.W. 부시. 백인 그리스도교도들의 대륙 정복은 신의 계시였다라는 이 인내와 믿음은 의회가 결정한 영토 확장론의 근간이 되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던 1억 명의 미국 토속 인디안 중 99%가 체계적으로 도륙당했다는 것을 볼 때 신은 명백히 그들을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다. 이 사실은 추수감사절이라고 불리는 프로파간다 캠페인을 통해
현재도 계속해서 축하되고 있다. 단지 아무도 토지 탈취, 민족 말살 또는 전통문화 파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그 누구도 신이 개화된 백인 정착민들이 그저 집터나 일구고 정착하려는 것을 막으려 하는 미국 인디안을 더러운 야만인으로 묘사하는 프로파간다 영화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먹고 축하하는데 너무 바빠. 얼마 남지 않은 본토 미국인들이 같은 날 이 침략에 항거하는 시위로서 국가 애도의 날을 개최하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말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인들은 침략자들에 대한 그들의 승리를 자축하는 날 또한 가지고 있다. 독립기념일은 모든 사람은 동등한 권리가 있다는 우리의 주체 사상과 유사한 비전을 가지고 있던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만들어낸 독립 선포를 축하하는 날이다. 종교나 제국의 힘으로부터 탄압받지 않는 동등하고 행복한 인민들을 위한 영광스러운 국가라는 그들의 비전은 엄청난 인민의 고통과 환경 파괴를 초래하는 기관사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그저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에 깔리어 산산조각이 나 버렸다. 하지만 미국만이 인간성과 우리 지구에 대한 범행의 가해자가 아니다. 인도의 점령과 중국으로부터 아편 전쟁을 발발시킨 제국주의는 영국의 가장 심장부 안에도 있었다. 제국주의는 사악한 일본인들의 뱃속에서도 꿈틀거렸다. 프랑스인들의 대륙 진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은행과 IMF의 모든 빈민국 진출, 이 모든 것들은 정복과 노략질을 위한 과정에서 일어났으며 인간성에 대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는 거짓말들로 그 기억들을 씌워냈다. (1788년) 어느 날을 축하하는 오스트레일리아 데이라고 하는 거짓으로 점철된 경축일. 영국 땅에서는 발붙일 가치조차 없다고 간주된 유럽 죄수들이 단지 지리학적으로 추방된 사람들인 호주인들은 가능한 한 영국으로부터 먼 곳에 떨어져서 정착하라고 자기네 나라에서 쫓겨났다. 이런 밑바닥 인간들은 호주를 행운의 나라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들의 도착은 4만 년이란 세월을 그곳에서 살아온 애보리진에게는 그렇게 행운일 수만은 없었다. 지구상에 출현한 가장 오래된 인류인 그들에게 이 행운의 나라라는 구절은 호주의 가장 오래된 금기사항을 은폐시키기 위한 프로파간다 문구일 뿐이었다. 인종 말살 말이다. 호주 백인들은 이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다. 수급, 절단. 그들은 청소, 살인, 진압, 음독, 추방, 멸종, 사격, 기아라는 단어는 인정한다. 인종 말살이란 말은 빼고 말이다. 진실만은 제외하고 말이다. 오스트레일리아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보도록 하자. 이 영화는 호주 백호 정부에 의해 호주를 행운의 나라로 광고하기 위하여 인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졌다. 이 영화는 이곳에서 아직도 인종 말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호주가 지금 영국과 미국 주인님들에 의해 핵 폐기물 하치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사람들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하여 애보리진 어린이를 이용하였다. 악랄한 과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또 다른 나라는 자신들의 모든 부도덕하고 구역질나는 잔혹 행위를 은폐하려고 하는 실패한 제국, 일본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가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려 할 때 일본인들은 그것을 가차없이 도륙을 내버린다. 일본인들은 심지어 돌고래들을 항구로 유인한 후 돌변하여 죽이는 것을 즐기기까지 한다.
생명체의 사지를 절단하는 이런 행동의 숨길 수 없는 필요성은 조선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다. 우선 프로파간다가 어떻게 서구에 의하여 이와 같은 효과적인 무기로 탈바꿈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현대 프로파간다는 미국의 대중 여론을 동요시켜 연합군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에 동조를 얻어내기 위하여 1914년 비밀전쟁 선전국을 설치한 영국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이 공작은 조지 크릴이 이끌었으며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판매 기술에 종합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홍보 분야의 어드벤처. 그의 가장 최우선의 임무는 비록 미국 본토가 위협을 받지 않고 있지만 6,50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전쟁이 싸울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반전주의 미국인들에게 설득하는 것이었다. 헐리우드는 8천만 명의 시청자가 보는 주간 영화에 우리 안의 독일놈들, 독일 황제, 집 나르는 짐승, 그리고 독일놈들의 발톱 등과 같이 독일인의 위협이 바로 미국 영토 안에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영화들을 선전하는 것으로 이 공작에 협조하였다. 이 진행 과정은 너무나 순조로워 원래 목표였던 독일 정부만큼이나 미국인들은 일반 독일인들도 혐오하게 되었다. 그리고는 전쟁 불참이라는 공약으로 재선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독일과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일주일 후 미국은 자신들만의 프로파간다 조직을 만들었다. 대중정보위원회. 이 위원회는 굉장한 성과를 거둬 오늘날까지 미합중국 정보국이란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영국이 평화 상태에서는 프로파간다를 금지하는 동안 미국은 크릴 위원회 심리학자 에드워드 버네이의 통솔 아래 프로파간다의 이용을 유지하였다. 그는 미국의 대중 의견은 반드시 사회 내 소수 주인들로 구성된 상부로부터 가공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 집단, 오합지졸들을 조종하기 위하여. 그의 첫 번째 실험은 일반인들이 흡연은 매춘과 관련이 있다고 염려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흡연은 품이 있고 자유분방한 것이라고 미국 여성들을 믿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모델을 고용하여 각자마다 불 붙인 담배를 손에 들고 자유의 횃불이라고 쓴 휘장을 두르게 한 후 뉴욕시의 부활절 퍼레이드에서 행진하는 것으로 그 실험을 대신했다. 재계는 곧바로 버네이를 따라 미국은 대기업에 의한, 대기업을 위한 나라라는 생각을 대중들이 자발적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자본주의 스토리를 인민들에게 쇠뇌하기 시작하였다. 파시즘이란 기업주의라고 불리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 이유는 정부와 기업의 힘이 병합된 것이기 때문이다. 베니토 무솔리니. 나치 선전부 장관 조셉 괴멜은 프로파간다의 표본을 보여준 영국과 미국에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하는 한편 독일 인민이 전쟁에 앞다투어 참전하게 만드는 것에 이 방법을 훌륭하게 활용하였다. 역사적 자료들을 보면 괴벨이 공산주의자를 탓으로 돌렸지만 사실상 그가 돌격대원들에게 독일 의회를 불태워버릴 것을 명령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 사건들은 세중들로 하여금
공포감을 갖게 하여 공민권을 포기하고 나치들로 하여금 독일을 신속하게 공화국으로부터 파쇼 국가로 탈바꿈시켜 세계 2차 대전을 발발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In 1940, Hitler had conquered France. 3,500만 명이란 목숨이 프로파간다 캠페인으로 만들어진 애국적 열정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희생되었다. Australia marches with Britain, land of plenty, land of untold resources, all placed gladly, willingly at the feet of Mother England. Look carefully at this man. He's the Emperor of Japan, whose forces have committed the appalling atrocities against British Empire and Chinese troops and civilians, men and women in Hong Kong. These are the swine who bound and bayoneted our helpless soldiers in their hands. If these pictures serve to kindle a flame of vengeance throughout the civilized world, they will have served their purpose. Let the cry be vengeance, bloody vengeance. 미국 대중과 의회는 두 번씩이나 유럽에서의 전쟁에 개입하는 것을 압도적으로 반대하였다. Another war, not for me. This time America should keep out, and I know I will. If war breaks out in Europe, I think that this country should heed the advice of its first president and avoid all foreign entanglements. In the event of war in Europe, I think we should stay out of it entirely.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히틀러를 자극하여 미국을 향해 선전포고하는 것으로 대중을 위협하여 행동으로 옮기게 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가 필요하였다. 그래서 그는 일본군이 진주만 기습이 목전에 다가왔다는 것을 함대 사령관들에게 의도적으로 경고하지 않았다. 그에게 경고는 영국, 호주, 그리고 소련 연방 정부들로부터 왔고 이 관련 문건은 현재 일반 문건으로 분류되어 있다. 우리 조선은 미국인들에게 위험을 알린 첫 번째 국가들 중 하나였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본 놈들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More power to you, President Roosevelt. The entire country's behind you, thrilled with hope and patriotism. 프로파간다를 이용하여 자국 내 평화주의자들을 전장으로 내몬 행동은 미국이 어떻게 나치를 멸망시킨 후 아국 인민들에게 보상을 해주었는지를 보면 그리 나쁘지만도 않은 것이었다. 종이 클립 작전. 종이 클립 작전이란 나치 과학자들과 그 종사자들을 CIA로 안전하게 옮기는 작전이었다. 죽음의 캠프에서 생체 실험을 수행한 악명 높은 죽음의 천사 조셉 맹겔레 같은 나치 말이다. 이런 살인 전문가들은 미국 시민으로서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으며 미국 실험실에 고용되어 CIA를 위한 마인드 컨트롤 프로그램과 미국 생화학전 확장을 위한 새로운 제품과 아이디어 개발에 혁혁한 공헌을 했다. 제너럴 일렉트릭, 듀뽕, 포드, 벨과 같은 회사들만이 페이퍼 클립 작전을 도운 것이 아니고 조지 부시 대통령과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프레스콧 부시 같은 사람들 또한 힘을 보탰다. 국립문서고와 의회 도서관에 있는 문서를 보면 1924년부터 1951년 사이에 그가 계속해서 반역 행위를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나치와 결탁한 유태인, 노예 노동자들을 이용하였고 그리고는 그 나치들과 그들의 재산을 미국으로 유입하게 하였다. 조국을 배신한 반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치 협력자는 상원 의원이 되었고 그 가족은 미국에서 엄청난 힘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들만이 인간성을 포갑하는 것으로부터 번창하는 국수주의 가문이 아니다. 법원 기록을 살펴보면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사는 연합군 측보다 더 많은 기름을 히틀러의 전쟁 준비에 판매하였고 이 혐의로 연방 판사는 존 D 록펠러가 미국의 반역 행위를 했다고 판시하였다.
반역죄. 모든 범죄 중 가장 가증스러운 범죄.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이 사람은 동료 반역자 프레스콧 부시와 영국 왕실과 결탁하여 우생학 계획에 지원을 함으로써 히틀러의 인종 위생 프로그램이 박차를 가하도록 하였다. 끔찍스럽게도 오늘날 록펠러 가문과 UN 그리고 세계보건기구는 세계 인구를 더 관리하기 용이한 수준으로 낮추도록 만들어진 인구 계획을 최전방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 괴물들이 얼마나 끔찍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상이 되는가? 록펠러가 반역죄를 어떻게 피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일이 자국 영토에서 총 한 발도 쏘지 않고 전쟁에 이겼을 때인 제1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데이빗 벵거리온과 미국의 로스차일드가가 이끄는 강력한 시온주의자 집단은 미국인들을 전쟁에 끌어들이겠다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 영국에 접근했다. 그 대가로 그들은 팔레스타인을 원했다. 영국은 아직도 갚지 않은 미국인들의 목숨값으로 이런 땅 도둑질에 동의했고 그들은 팔레스타인인을 로스차일드의 시온주의자들인 유태인을 위한 모국으로 약속한다는 발포 선언에 서명을 하여 영국 정부 대리인인 로스차일드 경에게 보내게 된다. 이것은 유럽인들이 수천 년 동안 중동에서 많은 아랍 국가들 가운데에서 평화롭게 살아왔다는 것과 그들의 땅을 착복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볼 때 불길하고도 불필요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시온주의자들과 영국의 공동 협력은 성공하게 된다. 독일은 전쟁의 승리로부터 패전으로 치달았고 베르사유 조약을 다른 장소도 아닌 로스차일드 궁에서 서명하게 된다. 팔레스타인은 그 후 영국령으로 선포되고 시온주의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신속하게 팔레스타인을 식민지화시킬 수 있었다. 1948년 5월 14일 록펠러가 유엔의 작은 나라들에 의지하여 이스라엘을 유엔에 가입시킨 후 이스라엘은 영국으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한다. Today, the British mandate over the land of Israel ends. We declare a Jewish state in the ancient land of Israel. It will be called the State of Israel. 그리고 1년 후 비록 6%의 국토를 차지하면서도 팔레스타인의 78%를 자국 영토로 천명한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장은 데이빗 벵거리온이었으며 그는 로스차일드 시온주의자 단체가 소유한 로이터 통신을 이용하여 어마어마한 프로파간다 캠페인을 시작하게 된다. 유엔의 승인으로 이스라엘이 설립되자 마침내 유태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세계로 퍼져나갔다. 데이빗 벵거리온은 인종 말살의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우리는 저들의 나라를 차지했다.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테러, 우리는 암살, 겁박, 토지몰수, 그리고 갈릴리에서 아랍인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모든 사회보장 장치를 필히 잘라버려야 한다. 데이빗 벵거리온. 60년이 넘게 이스라엘은 식민 정책, 인종 말살, 살인, 테러, 토지절도, 그리고 문화적 말살 등의 혐오스러운 아젠다들을 집요하게 성공적으로 추구하였다. 이것은 매년 30억 달러라는 경제 및 군사 분야에 직접적 지원을 해온 미국 납세자들에게 감사해야 할 일이다. 이 돈은 1.6km당 100만 불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인종차별을 위한 장벽을 건설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다. 인종차별 정책은 인간성에 대한 범죄이다.
이스라엘은 수백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로부터 자유와 재산을 박탈하였으며 심한 차별 제도를 영구화시켰다. 넬슨 만델라. 이스라엘은 나치 독일로 변해갔다. 피해자들의 땅을 파괴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수용소에 가두고 심지어 손에는 번호까지 찍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프라이스를 수상한 적이 있는 야파 야르코니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성토하게 만들었다. 점령한 영토는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 우리가 홀로코스트로부터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굴욕감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 야파 야르코니는 어떤 나라도 자국민을 점령국의 정착민으로 살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제네바 협정 제49조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정착민과 정착이란 말은 물론 삶의 터전을 찾는다고 하는 의미의 합법적이고 위안감을 주는 프로파간다 문구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로버트 피스크 같은 작가가 그의 소설 문명을 위한 위대한 전쟁에서 찬사를 보냈듯이 더더욱 충격적이고 더더욱 정확하게는 웨스트뱅크와 가자에서 1967년 이후 행한 이스라엘의 땅 따먹기는 식민지 화이다. 정착민이란 식민지 이주민일 뿐이다. 그렇다면 왜 세계는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점령 영토에서 철수하라고 요구하지 않는가? 그럼 왜 미국 단 한 나라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정책들을 열심히 지원하는가?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남아공의 데스몬드 투투 주교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말하였다. 이스라엘 정부는 미국 내에서는 반석 위에 올려져 있고 이것을 비판하는 행위는 즉시 반유대주의로 낙인 찍힌다. 사람들은 미국 내에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로비력은 강력하기 때문이다. 너무도 강력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프로파간다 승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테러 분자이고 이스라엘이 희생자라는 개념을 심어주는 것이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언론을 조종하는 것으로부터 이루어냈다.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역사학자 예후다 바우어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부도덕한 정책과 자신들에 대한 비난을 비켜가고자 홀로코스트를 끊임없이 이용하고 있다. 단 한 달도 새로운 TV 영상물이나 영화, 드라마, 책, 글이나 시로 이 주제를 다루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없으며 그 강도가 약해지기는커녕 점점 강해진다. 예후다 바우어 교수.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대중의 철저한 검증 앞에 오래 버텨낼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며 이것은 곧 이스라엘이 희생자가 아니고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5번째로 많은 무기를 생산하는 나라이다. 또한 이 나라는 핵, 화학, 생물학적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미국의 도움으로 확산 금지 조약에 서명한 적이 없고 국제 사찰에도 동의한 적이 없다. 또한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는 흠친 땅에서 실권을 잡고 있다. 이 지역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심지어 3살짜리라도 죽일 필요가 있다. 지금 이 말은 13세 여학생이었던 이만 알 함스를 17차례나 총으로 쏜 뒤 무혐의를 받은 이스라엘 육군 장교가 한 말이다. 사살한 후, 사살한 것을 부하들에게 확인한 후 그는 이 여학생의 머리에 탄창 하나를 다 쏴버렸다. 세계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알아낼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자신을 민주주의라 부르지만 특정 구절이나 단어는 허용되지 않는 검열이라고 부르는 프로파간다의 한 형태를 이용하고 있다. 저널리스트들은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의 사용을 금하는 대신
테러리스트 하부 구조라 부르며 이 지역은 점령지다라는 표현 대신 분쟁 지역이다라고 한다. 이 민족은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표현 대신 테러 분자라고 하며 인종 장벽이 아니고 보호벽이라고 한다. 암살과 살인이 아니고 화친, 국가 주도의 테러가 아니고 자기 방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의한 피해자들의 인간성을 말살시키기 위해 잘 짜여진 계획의 일부분이다. 나치가 유대인, 동성애자, 집시, 그리고 정신병 환자들에게 행한 것으로부터 배운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 문구는 제국주의자들이 팔레스타인과 한반도 같이 자기들의 소유가 전혀 아닌 무엇인가를 나누거나 떼어줄 때 필요한 프로파간다 문구이다. 소국 프로파간다 덕분으로 세계의 반은 아직도 1950년 그들의 한반도 침공이 공산주의와 싸우기 위해 필요했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분께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외부 세력에 의하여 두 동강이 나버린 한반도를 통일시키고자 했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듣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럼 이 가공된 전쟁의 결과는 무엇이었나? 무차별 폭격으로 국토의 75%는 파괴되었고 400만의 우리 동포를 죽였으며 미국 비적대들은 감염된 곤충들과 다른 물질들을 우리 인민들과 중국 형제, 자매 위에 떨어뜨려 생물학적 무기 실험을 했다는 것이다. 이 사악하고 비열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서구 사회는 조국 해방 전쟁에서 우리 영광스러운 조국에 무릎을 꿇리지 못하였다. 미국의 핵무기와 어마어마한 재력, 군사력을 이용하여 행해진 7차례의 기록적인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고 승리에 승리를 거듭하여 현재 미국이 현존하는 가장 오랜 대륙국이 되었다. 미국은 우리를 두려워한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 미국은 우리를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한 상대라고 꼬리표를 붙였지만 그들이야말로 같은 인류에게 핵무기를 사용할 정도로 유일하게 미친 나라이다. Rivers and streams throughout the city began to boil. People evaporated where they stood, leaving shadows of their bodies scorched onto the streets. In a matter of seconds, 4 square miles of Hiroshima became an atomic wasteland. Several minutes passed. Then a black rain began to fall on the city. Sticky, pebble-sized drops of radioactive ash. 아울러 지난 50년 동안 37개국을 침공한 나라는 미국이지. 우리는 단 한 차례도 다른 나라를 침공한 적이 없었다. 심지어 남쪽의 유약한 형제 자매들마저도 그들의 땅에 있는 3만 3천 명의 제국주의 점령군을 반기지 않고 있다. 그들은 또한 한반도가 세계 은행들의 끊임없는 전쟁과 이익의 축으로 서구 소비노예 집단이 왜 자기네 군대가 우리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도대체 신경이라도 쓸 거라고 생각하는가? 그럼 이 사실을 도대체 알기라도 할 것이라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신경도 안 쓸 것이다 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들 주인님들이 그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까지 모든 부분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텔레비전은 아편보다 훨씬 더 유혹적이고 행동 양식이나 기대감을 형성시키는 데에는 종교나 술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도구로서 역사상 심리전에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다. 서구 사회의 소비노예 집단은 그들의 인생과 인간 관계를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아이들을 재우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이 마약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에는 가능하면 언제나 같이 하고 잠을 잘 때도 물론 같이 한다. 심지어는 식사할 때도 그들 곁에 둔다. 서구에서 텔레비전 또는 TV라 불리는 이것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이 물건은 보는 사람들을 말 잘 듣는 좀비로 탈바꿈시켜 버릴 뿐이다. 시청자들은 멍하고 개슴츠레한 표정이 된다. 왜냐하면 가체면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 할 수 있다. 소비자는 이제 미동도 없이 쇠뇌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 여기선 아무런 완력도 필요가 없다. 이 남자는 자발적으로 이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텔레비전이 자본주의적 소비 메시지를 주입하기 전인 1950년대가 서구 사회 행복 지수가 최절정이었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이 상품을 사지 않으면, 이 사람같이 보이지 않으면, 이 맥주를 마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는 메시지 말이다. 서구에서는 이런 이미지들을 광고라고 부른다. 광고란 프로파간다인 동시에 프로파간다를 전달하는 매체이다. 광고란 대부분의 물건이 전혀 필요치 않더라도 인위적으로 필요를 창출하는 것이고 물건을 파는 것이다. 광고란 파렴치하게도 한 개인과 그 개인의 소유물 사이에 불행을 조성시킨다고 할 수 있겠다. 사실 광고의 궁극적인 목적은 감성적으로 취약한 부분의 문을 열고 사람들이 이 상품이 없으면 결점이 있구나 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다. You need to protect your skin, you need to hydrate your skin, you need to moisturize your skin, and you need to repair your skin. 기업들은 심리학자, 작가, 영화 감독들을 고용하여 궁극적으로는 같은 상품을 팔도록 한다. 예를 들면 특정 치약은 신선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보자. 이 제품은 뛰어난 박리작용으로 미백 효과가 뛰어나다는 주장을 하는 한편 해파리에 쏘인 것 같이 치아가 매우 민감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라고도 주장을 한다. 효과적인 광고의 속임수 중 한 가지는 넓은 층의 좋은 질의 제품으로 상품이 알려줄 수 있도록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이것을 사신다면 당신은 깨끗한 피부를 갖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호감을 주게 될 것이다. 마치 이 광고는 이 상품이 개인 취향에 따른 것이라 주장을 한다. 또는 이 자동차는 모험심이 있고 활달한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다. 이 슬로건들은 단지 특정 행태의 소비자를 위해서 던지는 미끼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이와 같은 방법들이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 기업들을 미화하는 데 쓰이곤 했다. 이것을 기업 선전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면 제네럴 일렉트릭사는 자사가 일터에서의 상상력을 발휘하는 곳이라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것은 미사일과 다른 무기들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제조 설비, 자금 대출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실은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고 소비자의 안녕과 같은 그 상반되는 관심사에 대해서 이윤의 추구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선순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본주의자에게는 적정한 이윤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다. 이것이 세계화를 추구하는 이유이다. 제국을 위한 새로운 슬로건. 세계화는 기업들이 제3세계의 노동 착취를 이용하여 자기네들의 브랜드라고 알려진 상표를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제국주의적 브랜드는 국가의 국기와 같이 가치와 의미의 상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이 충성을 바치는 대상은 국가가 아니고 이윤일 뿐이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의 극대화이고 기업의 표적은 바로 우리 인류이다. 인간들을 자기들 나라나 인민, 환경에는 어떤 피해가 있더라도 해당 기업의 제품에 굶주려 계속해서 구매하는 무개념의 소비자로 만들어라. 바로 이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이 광고의 배경을 보도록 하자. 이 상품은 화면에 따르면 재력 있고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을 위한 상품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친구와 동료, 이웃들에게 우월해 보이고자 하는 회개함이 무자비하게 확대되고 이용되었는가를 보여준다. 그렇지만 광고는 비단 성인들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 프로파간디스트들은 어릴 적부터 소비 습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매년 120억 불씩 쏟아붓는다. 그들은 어린이들이 세뇌되고 자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조정이 가능하게 될 때까지 반복에 반복을 거듭하여 그들의 브랜드를 각인시켜 나간다. Norman Feeney, Pepsi drinker for life. 18개월이 되면 서구 사회의 아기들은 브랜드 간의 차이를 알 수 있게 되고 2살이 되면 원하는 것을 이름을 언급하며 브랜드 상품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7살부터는 어린이들은 평균적으로 매년 2만 개의 TV 광고를 보게 된다. 광고 관계자들이 다른 어떤 소비 집단보다 더 탐내는 소비군이 하나 있다. 그것은 10대 초반과 티네이지 여자아이들이다. 프로파간디스트들은 이것을 트윈 마켓, 즉 아동 마켓이라 부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업의 페도필리아, 즉 소아애정 집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소아애정 집착증의 목적은 어린아이들에게 달성 불가능할 것 같은 이미지를 이용함으로써 열등감과 자신들이 결점이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고, 이러한 이미지들은 평생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이용되어 그네들 제품을 사거나 자사 브랜드 제품과 함께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불충분하다고 계속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다. 패션 산업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을 입어봐라. 어울릴지도 모른다. 이렇게 입으면 매력적이고 인기가 있을 것이다. 이 광고에 나오는 배우들, 가십 잡지에 나오는 이 사람들 같이 해서 이런 사람들과 같은 그룹에 동참해라.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유명인이라고 부른다. Where do we begin?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 최고가 되어서 인기 있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는 단지 화면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유명인사가 되어버린다. 어떤 화면이라도 설령 그게 실수로 나온다 하더라도 말이다.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신용도가 쌓이게 되고 찬사도 듣게 된다. 그리고 화면에 노출이 되면 될수록 그 유명세는 점점 더 커지게 된다. 유명인사가 되었다 싶으면 해당 개인은 바로 상표화가 되고 다른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판매도 되며 상행위가 이루어진다. 킴 카다시안 양을 보도록 하자. 이 사람은 옷가게 몇 개를 소유한 것과 쇼핑하는 것으로 유명해졌다. 이 사람은 서구 사회에서 모피와 다이아몬드가 부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걸친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사치품의 폐해를 무시해버립니다. 이번에 나온 유명인사는 마돈나 양이라고 부른다. 이 사람은 제3세계에 있는 어린이들을 사오는 유행을 최근 시작했는데 이것으로 언론에 어마어마한 주목을 받게 된다. 그녀는 미국 내 수백만 명이나 되는 집 없는 불쌍한 흑인 어린이를 입양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그녀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주구위에 주목을 받게 만들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미스터 타이거 우즈를 만나보도록 하자. 욕심 많고 타락한 사람으로 10수명이 넘는 여종업원, 포르노 배우, 모델 지망생들과 성관계를 가지면서도 같은 시간에 정직하고 훌륭한 가장으로서의 이미지로 수백만 불을 벌어들인 골프 선수이다. 이 사람은 이류 배우인 미스터 아놀드 슈왈체네거이다. 지금 보는 것은 캘리포니아의 주지사로 재선되었을 당시 아내와 함께 있는 모습이다. 캘리포니아의 주지사를 역임한 다른 이류 배우와는 달리 이 배우는 대통령까지는 오를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집 가정부와 부부의 침실에서 아이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들 두 배우는 엄청난 유명인사들이다. 그들의 이름은 브래드와 안젤리나이며 그들의 브랜드는 브란젤리나이다. 그들 또한 제3세계에서 어린이들을 구매한다. 다른 유명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들 또한 미디어의 주목을 받는 것에 끊임없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설령 그들이 어린이를 구매하기 위한 쇼핑을 갈 때마다 또는 최신 유행의 디자이너 의상을 입고 커피를 사러 갈 때 전속되어 있는 홍보팀 전체가 이 사실을 매번 언론에 알려주면서도 말이다. 진실은 이런 유명인사들은 한낱 협력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구 사회에서 담배에 사람들을 중독시키고 죽일 수 있는 2,000가지 이상의 유해성 화학물질을 첨가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잡지, 영화, 패션 촬영에 유명인들이 자주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게재된다. 거대 담배 회사는 청소년들이 이들과 같은 유명인이 되고 싶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 꼭두각시 협력자들에게 먹고 죽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며 담배를 피우게 하고 자신들의 제품을 미화하도록 한다. Nicole, don't do that, you promised. 간혹 유명인은 인간의 두뇌의 혼란과 고통을 야기시키는 끔찍한 대가를 치르기도 한다. 이 가엾은 사람은 최근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진 굉장히 유명한 가수 미스터 마이클 잭슨이다. 미국이 이 사람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그의 조상들은 아프리카에서 강간을 당하고 미국으로 노예로 실려온 사람들로 그의 유년기는 음반사와 결탁하여 그의 재능으로부터 이익을 챙긴 폭력적인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고 공연하는 것으로 탕진되었다. 자본주의 소나기에서 겪은 많은 고통은 정체성 위기로 이어진다. 이 충격적인 영상들은 영화의 잔속임들이 아니고 성형수술이라고 알려진 의료행위의 결과물이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서구 사회 여성 10명 중 9명은 외모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배경으로 자신들이 광고 속 모델이나 유명인같이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엄청난 돈을 화장품, 옷, 그리고 성형수술이라는 곳에 쏟아 붓는다. 이것을 소비 지상주의라고 한다. 대스타 중 많은 숫자는 재능이 없다. 이 대단히 유명한 여자는 미스 케이티 프라이스라고 부르는데 그녀의 브랜드 이름은 조단이고 나이 조사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하고 있는 일은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다. 이 사람은 페리스 힐튼 양이라고 한다. 이 자아도취 성향의 무의도식자는 부유한 호텔 가문 출신이다. 그녀는 아무 죄책감 없이 자신의 화려한 생활을 미화하며 파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15만 달러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녀는 심지어 사람들이 그녀의 절친한 친구가 되기 위해 경쟁을 벌이는 나의 새로운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것이 서구 사회에서는 이혼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재창출되고 물질화될 수 있다는 증거이다.
이것이 서구 사회에서 유행이 되어버린 리얼 TV 또는 현실 TV라고 하는 것이다. 현실 TV는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 좋아하고 쇼핑이나 가는 재능 없는 자아도취 환자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쇼 프로이다. 미국 현실 TV 분야에서 누가 가장 터무니없나를 가리는 경쟁은 아주 뜨겁다. 못생겼다고 여겨지는 여성들이 성형수술 경쟁에 뛰어들어 누가 가장 아름답게 바뀌는지를 알아보는 백조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She's just very masculine, face, body, basically everywhere. So we really need to change her body with a lot of liposuction, breast augmentation. We really need to feminize her face by doing a brow lift, rhinoplasty, take the fat of her cheeks and her chin. She really deserves to be in this program. Without a doubt. 이것은 My Super Sweet 16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아이들이 16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수만 달러씩을 자신들을 위해서 써댄다. 이 아이들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유명인 취급을 받는다.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일이다. 하지만 이것은 잘생기고 부자인 젊은이가 16명의 멋진 신부 후보로부터 배우자를 정하는 독신자라고 불리는 현실 연재물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남자가 각각의 여자에게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자들이 남자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좀 나은 편이다. 배우자 후보 모두를 접해본 다음 이 남자는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가장 개인적인 결정을 상품화시키는 것이다. 조종되고 포장돼서 세계로 팔려나가기 위한 경험인 셈이다. 텔레비전과 유명인 잡지 같은 방해 기법은 사람들이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는 프로파간디스트들의 최고의 도구이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도구가 있다. 게임 산업은 이제 영화 산업보다 더 많은 돈을 창출해내고 서구 사회를 죽음, 폭력, 파괴의 문화로서 고착화시켜가고 있다. 이것은 그랜드 티프 오토 4이다. 이 게임에서는 움직이는 것은 뭐든지 죽일 수 있고 매춘부와 성관계까지 가능하다. 이 게임은 엄청난 사람들에게 흥미를 유발시켜 판매 첫 주 5천만 달러 상당이 팔려나갔다. 게임과 만화영화는 폭력과 죽음에 둔감하게 만들기 때문에 군사비 수십억 달러의 대부분이 젊고 가난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신병을 훈련시키는 데 사용되는 실정에서 이런 게임을 이용하여 이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성공을 위해 싸우도록 한다. Most serve 1 weekend a month and 2 weeks a year. Still 2-6, crazy horse 1-8. Come on, fire! Hey, Roger. Come on, let us shoot. 1-8, okay, clear. Come on. 이 게임은 세계 레슬링 연맹의 준말 WWF라고 불리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극도의 폭력은 피해 굶주린 미국인들을 환호하게 만든다. 미국인들은 그들의 절친한 친구가 되고자 노력하는 영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도에서 영국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게임에 등장하는 배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은 알고 있다. 85%의 미국 젊은이들은 세계 지도에서 이스라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30%는 지도에서 태평양을 찾을 수조차 없다. 그리고 75%는 미국의 인구가 도대체 얼마인지도 모르고 11%는 지도에서 미국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른다. 이런 것이 물론 이상적인 상태이다. 대중을 안락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서 무지하게 만들고 폭력, 죽음과
유명인의 환상으로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 말이다. 저항과 사고력을 줄이며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몸이 건조한 사람이 되는 것을, 사고력이 풍부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무의미한 사람이 되는 것과 쓰레기 같은 것들에 눈이 번쩍 뜨이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것 말이다. 이것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현재 평범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가공된 현실이 미국인 중 3,800만 명이 노숙자라는 것보다 더욱 현실화되어 있다. 그러나 언론은 이런 미국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들이 오락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지 않다면 말이다. 타이라 뱅크스를 만나보자. 전직 의상 모델이며 해당 자격증도 없으면서 사람들의 문제와 사회 일반에 대하여 걱정하는 척하는 토크쇼를 진행하는, 여기서는 그녀가 길거리의 삶을 경험하기 위하여 노숙인처럼 옷을 입고 노숙인 행세를 한다. 물론 수많은 집들과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는 그녀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말이다. 청중들은 이 가식적 행태에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지만 대신 이것은 그녀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녀만의 필요성으로 옮아가게 된다. 우리는 여기서 모든 것이 자신의 타이라 상태로 뒤덮인 미국의 차세대 최고 모델을 보고 있다. 결국 그녀의 이름만 불렀을 뿐인데 모든 사람들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기뻐하는 것 같이 보여야 된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지구 반대쪽에서는 그녀의 동료 미국인들이 180만 명으로 추정되는 이라크 민간인을 폭파시켜버리고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쏘고 있는 반면 피가 뚝뚝 떨어지고 토막난 시체로 분장한 참가자들과 함께하고 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녀 또한 이런 숫자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신경도 쓰지 않는다. 그녀는 단지 물질로 점철된 유행의 삶에 관해서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요즘이 그 어느 때보다 프로파간다로 가득 찬 영화와 잡지들이 많으며 이것들은 5대 공룡 언론사들에 의하여 조종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이 진짜로 중요한 것들로부터 사람들의 주의를 방해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들을 만들어낸다. 사람들을 세뇌시킬 수 있는 더 많은 기회, 사람들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독이 든 음식과 약들을 판매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 사람들에게 무의미하고 왜곡된 진실을 수여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 말이다. 지금 보시는 것은 헐리우드의 대작 영화가 아니다. 비행기들이 이 고층 건물들과 충돌하는 것은 실화이며 이 건물들을 땅으로 폭삭 내려앉는다. 전혀 아무런 충격이 없었던 건물도 말이다. 미국인 모두는 언론이 계속해서 테러 분자의 공격이라고 하며 반복해서 보여주는 이 폐허를 보며 엄청난 충격으로 거의 혼이 나간 상태가 된다. 그러나 11년이 지난 지금 모든 것이 헐리우드 대작 영화처럼 각본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보인다. 논리적, 물리학적, 역사적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볼 때 이 사건은 또 다른 독일의 폭격 사건, 진주만 폭격 사건과 동킨만 폭격 사건과 같이 국가에서 꾸민 거짓 작전일 뿐 미국 내 설문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87%의 미국인들은 9.11 사건이 테러와의 끝없는 전쟁을 위한 구실로 획책되었고 국민들의 민주적 권리와 자유를 빼앗기 위한 기회가 되었다고 믿는다. One by one, the terrorists are learning the meaning of American justice. 하지만 미국인들에 대한 진짜 위협은 테러리즘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2001년부터 2009년 사이 테러에 의한 사망자 수는 3,000명에 불과한 반면
같은 시기 살인으로 19만 2천 명, 음주운전으로 20만 4천 명, 자살로 인해 36만 명, 간접 흡연으로 인해 45만 6천 명, 당뇨병으로 인해 87만 3,780명, 암으로 인해 462만 2,268명, 흡연으로 인해 530만 4천 명, 심장 질환으로 인해 623만 8,284명이 사망하였다. Today our nation saw evil. We will not rest until this evil is driven from our world. 그렇지만 그들의 지도자들은 제약회사와 식품회사들이 체내에서 침묵의 인종 말살과 같이 자국민들을 죽이는 더더욱 많은 유독성 음식을 만드는 것은 허용하는 반면 단지 테러리즘이란 무형의 위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은 심지어 이런 살인자 회사들을 보호하기까지 한다. 담배를 예를 들어보면 담배는 재료들을 겉포장에 표시할 필요가 없는 유일한 소비 제품이다. 공평하게 말하자면 2,000개의 독극물 이름들을 이런 작은 상자값 위에 써넣는다는 것이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점은 전쟁이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프로파간디스트들에 의해서 자국민을 위협하고 조종하기 위해 가공된 테러와의 전쟁. 이기는 것이 불가능한, 그렇지만 영원히 이익을 창출하는 어떤 똑똑한 사람이 이 집무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밝혀내기 전 나는 이미 잊혀져 버릴 것이다. 조지 부시. 우리 조국은 제국주의적 프로파간다에 의해 침범되지 않은 지구상에 남은 유일한 국가이다. 우리는 아직까지 그들의 폭압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1%의 지배계급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다. 그들은 인민들이 자신들의 프로파간다를 인식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배척하기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사람들이 선거라는 행태로 행해지는 사기성 경매보다 더 많은 힘을 요구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들은 인민들이 조직적 저항운동을 시작하여 인민들로부터 자율권을 빼앗도록 고안된 법률에 복종하지 않게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들은 또한 인민들이 대표적 대기업들을 위한 전쟁을 왜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그들은 인민들이 인간성에 반하는 잔혹행위를 저지른 자들의 실체를 인식하기 시작하여 국가와 기업들 위해 영원히 숨어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들은 또한 인민들이 대규모로 모여 시민 체포권이나 그보다 더한 것을 발동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다른 어떤 것보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이 새로운 시작을 원하게 되는 것이다. 약탈자, 도둑대, 그리고 착취자가 설 자리가 없는 그런 혁명 말이다. 우리는 이 세계 혁명의 사령탑이다. 우리는 우리의 평화로운 조국과 경애하는 지도자 동지를 학대와 착취, 욕심과 노예화로부터 지키는 것, 그리고 저항할 수 없는 모든 곳의 사람들을 향한 폭력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하여 죽는 순간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는 500년 서구 문명과 기업 결탁으로 불치의 병에 걸린 제국으로부터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하는 수십억 인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듯이 우리 자신을 방어해 낼 것이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파고드는
저들의 공격을 경계하고 항상 경계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이전에도 그러했듯이 이러한 공격은 또 있을 것이다.